또 특히 또 인동초라는 또 그렇죠. 네, 별명도 가지고 그분의 계신데. 삶 자체를 그냥 상징하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 가장 쉬운 네. 걸 그렇게 또 하시면 네. 해방 이후 최초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신 그렇습니다. 분이시죠. 이게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 74세로 대통령이 된 분. 이해창의 경쟁력은 흔들리죠. 그 다음에 이인재가 흔들죠. 조순이 흔들죠. 그러면서 저쪽에 소위 그때 당시 여당 신한국당 후보들이 계속 분열하고 이쪽은 김대중으로 모여서 DJP 연합을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기적이 한 5번 이상 일어난 거예요. 가장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든든해요 김대중 준비된 대통령.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게 바로 IMF 연결되니까 이 위기를 돌파할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저 김대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더더욱 말을 네. 같이 대체로 뭐냐면 존경하는 이랬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같이 썼던 거의 최초의 연설자가 또 김대중 대통령.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8월 18일인데요. 네, 8월 18일은 이제 그 12년 전 8월 1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8월 18일이란 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년 특별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기리기 위하고 또 그 뜻을 현대적으로 또 계승하기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단체의 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꽤 있더만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방송이 더더욱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김대중 대통령 직접 뵌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6년 당시 4월달에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구로갑의 정한용 의원이 그때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선거 사무장 겸 기획 실장을 해서 그 지구당 창당대에 오셔서 직접 악수도 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우라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TV로만 보던 분을 이제 직접 뵈면 생각보다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이런 느낌이 당시 분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약간 이렇게 분장 이렇게 화장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눈에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대표님도 오늘 분장을 좀 하셨네요. 예, 저도 지금 방송을 막 끝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마스크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막 오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인 김두관 후보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가 그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김두관 후보를 어제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걸 마치고 그 코로나 검사 선별 진료소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스크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모쪼록 아무 일이 없기를 또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 또 별명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특히 또 인동초라는 또 그렇죠. 별명도 가지고 그분의 계신데. 삶 자체를 그냥 상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의 그 인생의 그 여정 또한 정치 여정 또한 정말 그런 정치 지도자가 다시는 좀 나타나기 힘든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최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 가장 쉬운 걸 그렇게 또 하시면 해방 이후 최초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신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
74세로 대통령이 된 분. 이것도 기록이 아직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74세. 이승만 예. 박사는 73세에 됐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록이고요. 예. 또 최초로 14번 출마하셔서 7번 당선되신 그렇죠. 또 최초로 사수 대통령. 아사스 대통령. 예. 또. 그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또 네. 예. 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최초로 정책들이 꽤 있죠. 정책도 뭐 햇볕 정책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최초로 여성부 장관, 여성부 네. 신설,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예. 예를 들면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이런 게 꽤 있어요. 또 정말 엄청난 그런 업적들을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네. 대통령이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무게나 네. 이런 걸 보면 뭐 거의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이 그랬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영향력과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 그 후세의 정치인들이 따라 배워야 될 뿐이죠. 그럼요. 진짜 6년 이상을 그 가택연금으로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감옥도 네. 6년 이상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망명도 해외 망명 또 3번. 네. 그래서 일본에 한 번, 미국에 한 번 정치 은퇴하고 사실상 영국에 망명. 네, 그거는 그래서 사실 15년 이상을 그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걸 보내셨다는 거죠. 웬만하면 뭐 진짜 1, 2년, 3,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데 네. 정말 그거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정말 그 말 그대로 인동초처럼 몇 개의 잎으로 겨울을 지내고 김대중 꽃이 대통령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25년생 24년생인데요. 24년생이십니까? 24년생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묻지 마라 갑자생 뭐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때 출생한 분들이 일제시대 때 징용, 징병 이걸 했고 해방 6.25 이 산업화가 이게 이제 그 세대의 대표적인 말이 24년생 갑자생. 묻지 마라 갑자생. 또 다른 갑자년생 분이 누가 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나이가 누가 있을까요? 그 비슷한 분들이 꽤 있는데, 예.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년생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런 정말 그 여정이면 역정 내 여정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또 납치 사건. 예, 그렇습니다. 네, 과 사형 선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납치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주간인데요. 그게 뭐냐면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네, 해서 일주일인데 네. 왜 8월 13일이냐면 이날이 납치당해서 한국에 끌려온 데서 그날이에요. 8월 13일이. 네. 근데 돌아가신 게 또 하필 8월 18일이라서 이 일주일 기간을 김대중 추모 기간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90만 표 정도로 졌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접전. 예, 그렇죠. 부정 선거가 네네. 없었다면 당연히 이겼을 거랍니다. 군대 뭐 60만 표 그대로 몰표였으니까 이거 빼고 하면 실제로 박정희가 패배한 선거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바로 그 선거 끝나자마자 그 유신을 해서 대통령 선거가 없는 일종의 종신 대통령제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게 됐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귀국 못 하니까 일본 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나중에 이제 한민통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반국가 단체 가입 수계를 했다 해서 당시 한민통 그 대표를 하지 않았고 납치를 당해서 한국으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이제 신군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제목을 붙여서 결국 사형 선고까지 했죠. 내란 음모죄로 예.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때 납치 사건도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납치 사건을 다룬 KT라고 하는 네. 영화가 있는데 KT가 김대중 대통령의 암호, 약자 암호고요. 그 영화배우 김갑수 씨가 나와서 네. 나오는데 그 영화도
거의 사실적으로 다뤘는데 어떻게 해서 납치를 하는 과정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꽤 나온 그 영화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백주 대낮에 그렇습니다. 네,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 즉시 좀 그런 뭐 이제 뭐 살해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게 안 됐고 또 배에서 이렇게 수장시키자는 그게 있었는데 또 그것도 예. 굉장히 구사일생으로 일설에 의하면 이제 네. 수장시키려고 할 때 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 그 투투투투 소리 들렸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감시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해 못하게 때문이다. 이제 이런 썰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한국을 끌고 왔고 그 동교동 집 앞에 네. 버리는 방식으로 했고요. 네. 그게 중앙정보부 그때 이제 정보부장 이후락 씨 아닐 겁니다. 아닙니까? 이후락이가 아니라 김형욱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좀 헷갈리긴 해요. 이후락일지 김형욱일지. 왜냐하면 김형욱은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해고를 쓰고 그 남산의 부장들에 보면 이제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기억에 김행욱 씨 같은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후락이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했다. 그래서 왜 내가 이제 네. 그렇게 내 생각이 착각인 게 뭐냐면 네. 72년 유신을 할 때 이후락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행욱은 이후락 전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후락이 맞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지시를 하는 그런 서명이 담긴 그런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냥 뭐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 뭐 저 사람을 보면 그 뭐 영화에 잘 나와요. 예, 소화가 안 돼. 뭐 이러면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나는 해놓고 임자를 믿어. 네. 임자 알아서 해. 네, 그렇게 임자가 해놓고 알아서 해. 그 이야기가 영화 대사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하를 부리는 방식. 그러니까 네. 서로 견제하게. 난 그쵸. 임자 믿어. 임자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런 했던 박정희의 네. 그거는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거고. 혹시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까? 97년에 저는 그때는 네. 유권자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구나. 네. 저는 네, 유권자였는데 첫 투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제가 유권자인데 안타깝게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가 투표를 안 했어요. 정말요? 예, 그때 누구한테 했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내가 왜냐하면 기획국장이었거든요. 선거 네. 기획국장이어서 예. 당시에 뭐냐면 이런 진보 정치의 정치 세력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 조직이라서 네. 당시에 이제 그 활동했던 분들이 참 곤욕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 교체도 중요한데 또 정치 세력화도 중요하고 이 두 개 사이 갈등이 있어서 낮에는 국민승리 21, 밤에는 당시 당이 그러니까 그때 당이 뭐였죠? 당선될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낮에 활동과 밤의 활동이 달랐던 그 활동 운동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래서 이제 네. 혹시 김대중 대통령보다 그래도 권영길 그때 후보님을 더 지지하셨던 그때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야 한국 정당 정치가 발전한다. 그거 완전 정말 쭉 그때부터 정말 일관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 편이죠. 저는 다당제주의자입니다. 다당제주의자고 네. 세상이 뭐 흑백으로만 있나요? 청년색인데. 그럼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과 권영길 후보 이런 게 상관없이 예. 이제 그런 세력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맞습니다. 이제 그랬고 갖고 싶으셨던.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 97년 한 7월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한국당 구룡이 있었는데 9명이 있었어요. 이 9명한테 단 한 명한테도 못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때 판단은 뭐냐면 이런 선거라면 선거는 하되 중요한 씨앗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7월부터 이제 역전되기 시작해요.
이제 후보가 이해창으로 정해지고 나니까 나머지 싹 탈락했죠. 이해창의 경쟁력은 흔들리죠. 그 다음에 이인재가 흔들죠. 조순이 흔들죠. 그러면서 저쪽에 소위 그때 당시 여당 신한국당 후보들이 계속 분열하고 이쪽은 김대중으로 모여서 DJP 연합을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기적이 한 5번 이상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IMF가 왔죠. IMF가 안 왔으면 김대중을 주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정부가 엉망이고 기존의 정치 기득권이 실력이 없구나라는 걸 IMF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인재의 분열, 그 다음에 그 DJT라고 이야기하죠. 박태준까지 이런 연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용공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의심이나 그 색깔 공세가 많았는데 그걸 또 그때 그 국가보안사령관 출신 국군보안사령관 출신 누구죠? 그런 분이 나와서 또 그 정언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기적적으로 된 거죠. 그때도 2% 차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김대중 대통령, 네, 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다 기적적으로 네 당선이 되신 것 같고 정말 좀 패러다임 자체를 좀 변화시킨 네 극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한 2-3개 있는데 그게 네. 이제 그게 뭐냐면 87년 후보 단일화. 네. 그 후보 단일화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후보 단일화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데 당시에 김영삼 대표 이제 당의 이제 당 총재였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에 들어가 있는 고문으로 돼 있었고 거기서 내부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선이 김대중 대통령은 망명도 했고 가택연금도 당했고 직전에 당 총재를 했던 김영삼 후보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 필승론이라는 걸 내세워서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제 독자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 과정이 김대중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지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이제 본인도 그때 양보를 한다면 내가 했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걸 뒤에 이제 후회하기도 좀 했고요. 그때 정권 교체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수배를 3년 동안 받고 있었는데 결국 정권 교체 실현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갔잖아요. 아, 굉장히 그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아마 이게 네. 정권 교체가 됐으면 그 문제가 네. 많이 해결됐을 건데 네.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어떡합니까? 뭐 그때까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정말 또 5년을 악몽처럼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좀 또 하나는 이제 네. 이런 거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을 갔다가 95년에 돌아올 때까지 뭔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 민주당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통합해서 드디어 95년 첫 지방선거 이제 단체장 선거 이제 그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원은 91년인가에 선출했는데 단체장 선거를 95년에 이제 같이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내년에 96년 총선에서는 드디어 야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몰락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석 정도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무현, 재정구, 뭐 이부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까지 이제 그 전설처럼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다 낙선했어요.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분열시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DJP 연합을 다시 만들고 DJP 연합도 제가 이제 저 때는 제가 운동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그 적폐하고 손을 잡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인식은 통합민주당을 분열시켰다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96년 선거를 그렇게 거쳤기 때문에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DJP 연합을 했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늘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 늘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 네, 피우는 그다음에 한들 생명이다. 연꽃과 같다. 예. 네. 그래서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뭐 그런 좀 이상적인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 상인의 그 현실 감각도 같이 충분히 그렇죠. 갖추셨던 저는 스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현실 감각 감각. 같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죠. 두루두루 정말 함께 갖추신 또 한 번 분이신 것 이야기는 같습니다. 뭐냐면 항상 대중의 정치인이라면 반발짝 앞서가야 된다. 예, 혼자 너무 반보. 앞서. 예. 딱 반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정치인으로 현실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주로 YS하고 많이 비교되는데 의외로 꼼꼼하기도 하고 참 여성스러웠다 그러고 좀 뭐랄까 성격은 꼼꼼한 편에 이제 약간 소심한 성격도 있고 근데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 메모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비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96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설왕설래할 거 아닙니까? 당시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그걸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택이었어요. 이기택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절대로 양보 안 하면서 김대중을 사사건건 이제 발목을 잡으니까 정치적 복귀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 같으니까 이 갈등이 너무나 첨예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새로 창당해야 된다, 요 안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딱 A4 한 장을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장점, 약점 두 개 써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창당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게 뭐 굉장히 많이 써있대요. 그래서 쭉 보고 토론하고 거기서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장점이 더 많다.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만큼 YS는 감의 정치, 올인, 몰빵 이런 그 개념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하게 치밀하게 다 계산해서 분산 투자형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스타일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위험 요소를 줄이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예.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손해보면 저기서 보충하는 그런 것도 항상 대책을 마련하는 스타일이고 YS는 뭐 됐다 가자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있었죠. 정말 진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정말 그 몇십 년의 그런 정치 여정을 거쳐서 정말 저는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때의 그 마지막 이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구호가 정말 이렇게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대선 사수. 네. 그죠? 그리고 최고령. 최고령의 온갖 그거에 악명과 악평이 있는데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 가장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든든해요 김대중 준비된 대통령.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게 바로 IMF와 연결되니까 그렇죠. 이 위기를 돌파할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들게 그렇죠. 됩니다. 그런 열망과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다 이렇게 또 생각을 당시에 이제 대선 프로그램도 그 DJ 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참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뭐 40, 50 넘어가면 절대 안 바뀐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그 나이에 74세의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보여진 이미지를 완전히 혁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침마당 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그런 데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DJ덕과 DJ와 함께 춤을 같이 춤도 추고 기억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친근하게 또 그렇죠. 다가가는 그런 당시까지 모습들이. 그 주부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 뭐
그 예능 몰래카메라 이런데 DJ는 근엄한 선생님이에요. 그냥 그 호남 분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김대중 했다 뺨 맞았어요. 선생님 안 붙였다고. 그럴 정도로 신화적인 건데 아주 소탈한 서민과 이런 호흡하는 정치인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거. 아 진짜 무서운 사람, 투사, 빨갱이 그리고 두루마리, 검은색 두루마리 이런 게 싹 없어지면서 유 DJ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자 김민석, 우 추미애. 그때 이제 젊은 피 그렇죠. 수혈 예. 40대 그러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사람들이 그 옆에 어. 김대중 옆에 맨날 나오는 막 좀 늑수루레한 늙은 정치인이 아니고 참 신한 김민석 그다음에 그때 얼마나 또 예뻤어요. 그리고 또록또록해 보이는 추미애 완전히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그 옆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뭐 3선 의원 4선 의원이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 자기가 섰다 그러면 신선하지가 않죠. 다음날 저는. 아니 끄집어내가지고 네. 당직자들한테 맞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시는 그 옆에 서지 마라. 경고받았다는. 네. 아니 그렇게 이제 그 TV라든지 TV 토론과 또 여러 프로그램과 또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하고 또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그때의 소통 방식은 그 연설이었잖아요. 예, 또 예. 김대중 대통령 하면 그렇죠. 또 명연설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그 후보께서 이제 한번 딱 연설하면 정말 그 뭐 거의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 뭐 이렇게 그 운집을 해서 수백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간 집회가 와, 네, 진짜 87년에도 있었고 여의도 광장 있잖아요. 여의도 광장을 다 메웠으니까 사진을 보면 정말 그때는 진짜,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모든 후보가 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100만이 모인 데가 이제 보람의 집회, 보람의 그 공군 사관학교가 나가고 거기에 완전 광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거기에는 대정부 투쟁을 여기서 저도 그 가서 투쟁하고 또 던지면서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연단에 있었던 김대중 후보의 연설 이런 게 그때는 이제 연설이 좀 더 이제 그 투쟁적이고 날카롭고 까랑까랑했다면 TV에 나와서는 특유의 김대중 대통령의 딱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저 김대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같이 대체로 뭐냐면 존경하는 이랬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같이 썼던 거의 최초의 연설자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준비된 대통령답게 정말 그 정책적인 면에서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만큼 남북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과의 그런 그 관계 그리고 뭐 복지면 복지 그리고 그 경제면 경제 그리고 뭐 그런 뭐 대중문화의 뭐 개방 문화면 문화. 근데 하나 태클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잘 기획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총선 3일 전에 발표하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제 그 정치적 이득을 위한 발표다 이렇게 인식되면서 아니 뭐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2000년 총선에 집권당이 그때 패배한 이유가 그게 3일 전에 발표하는 바람에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그게 뭐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정도의 그 정치적인 그런 뭐 퍼포먼스이면서도 하지만 그 실익과 국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야당과의 관계 있잖아요.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기억하는 야당 윤여준 이제 전 환경부 장관님이 기억하는 야당은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총풍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때 여당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세풍은 뭐냐면 국세청을 동원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총풍은 뭐냐면 그 공작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북한 보고 휴전선에서 총 좀 쏴주라. 그래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면 97년 대선에 유리 그렇게 흥계 그 수사에 들어가면서 야당을 굉장히 그 이렇게 일종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유는 그런 거고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네. 정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기 네. 이제 그 강원택 서울대 교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DJ 정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더 전진시키지 못한 그 권위주의적 권력형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 부분을 못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냥 그 반보를 앞서신 거죠. 그뭐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아니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만큼 그렇게 그 전 대통령들 그 다 이렇게 그 사면과 예. 그리고 또 그 인재를 등용할 때에도 좀 고루고루 야당의 그 인재도 등용하고 그 정도로 그런 화합을 보여주시고 화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화와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의 평가를 한 번 더 보태면 이분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정치가는 스테이트맨이거든요. 네. 스테이트맨 그러니까 경세가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데 이게는 폴리티션. 네. 그러니까 정치가에 네. 머물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세가적인 국가 운영을 기대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기 당이나 당락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런 데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아까 뭐 이제 대표적 예를 들었던 게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발표하는 거라든지 또 그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그 이해창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이해창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을 했나 또 특보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경쟁하고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집중적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은 DJ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을 하겠다는 거에서 상당히 희망을 갖췄는데 실제로는 그런 구조적 개혁을 시스템적 개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더욱 냉정한 평가를 하시고 싶겠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훈훈하고 따뜻하게 오늘 김대중 대통령 추모 특집 네,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독 통일에서 보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같은 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보다 더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요소에서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길을 열었죠. 그 전까지는 그 남북 정상이 만날 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내는 그 저력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오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중진국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중진국의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산업화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공장 이런 중하공업에서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은 IT 벤처의 산업화. 이 부분에 두 축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5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과 18년을 그 절대적 양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이 산업화의 두 축을 남기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 또 이제 지방자치학회 이사로서 그렇죠. 또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스터 지방분권이란 또 별명도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단시까지 해서 지방선거를 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런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또 그런 시대를 또 새롭게 열어주신 맞습니다.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뜻과 또 그 뜻을 또 관철시키기 위한 또 강한 소신과 의지,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는 맞습니다. 네, 그런 또 한 주로 네. 하여튼 한주의 시간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예, 8월 13일부터 네. 8월 18일 오늘까지 김대중 대통령 주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2010년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이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년에 시민사회 정치인 전체 모아가지고 27명이 간단하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데 오늘 제가 토론의 주 재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10년 딱 지난 책이라서 시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18,000원짜리인데요. 그때 당시 한국 정치인들이 그리고 학자들 포함해서 시민사회까지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가 상당히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대선의 계절이고 굉장히 좀 편협한 것으로 여러 너무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또 과거와의 싸움도 너무 그 격렬한 지금에 어쨌든 정말 끊임없이 그런 화합과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갈등을 조절함에 있어서 굴욕적이지 않으면서도 정말 이런 탕평과 화해를 네. 정말 실현하셨던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네, 지금의 이 좀 대선의 계절에도 좀 떠올려보면서 그런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다시 또 한 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네, 기대하고 저희도 네, 그런 것에 같이 힘을 또 보태자라는 그런 의지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포에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구독! 하루 되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